네, 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좀 일단 FOMC 파월 연설의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단기 알트장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시장에 또 이제 볼륨이 굉장히 좀 적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좀 FOMC라고 해서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한 5%, 10%씩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내다 버린 것 같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빅 이벤트라고 하면 빅 이벤트인데, 지난 9월이나 10월에 그 CPI 발표보다도 그 못 미치는 그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만큼 돈들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공매도로 FTX 파산한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들 놀러 간 것인지 실망스러운데, 일단 오늘 살펴볼 건 FOMC 연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좀 뒤통수를 칠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 뒤통수. 근데 저는 CPI가 오히려 안 잡히고 하락했다가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시나리오 4가지 중에서요. 4가지 중. 일단 CPI가 좀 잡혀서 그러면 CPI가 잡혀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니 이젠 뒤통수로 FOMC 때는 하락한다.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FOMC 때는 2%대가 목표니까 7.1% 잡힌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만 풍겨도 좀 위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좀 실시간으로 지켜보니까 연준이 역시나 연준 파월 의장이 뒤통수를 쳤죠. 그 모두가 일단 7.1%면 어느 정도 잡혔으니 이제 피벗 선언을 하는 거 아니야? 반전이죠.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전환, 지금은 매파적인 그 기조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지난 또 파월 그 연준 그 연설 때는, 최근에 회의 때는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시장이 많이 줬어요. 근데 엿먹으라 하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뭐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지금 코로나 스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작판이니까 이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피셔를 날린 것들, 이제 파월 연준 그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일단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연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타이트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높다 이겁니다. 높다. 연준의 목표는 2%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죠. 이들의 목표는 2%인데 타이트한 정책 펼쳤는데, 실행했는데 7.1%네 아직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이들이 말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인데,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타이트한 정책을 실행했다. 근데도 7.1%다. 이러면 아직도 앞으로 시장에 올릴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집 없어가지고 집 사게 부추기고, 자산시장 주식 코인 부추기고 떡락시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욱 크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결국에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안정이 없다면 노동시장의 균형과 경제를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뿐만 아니고 이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균형과 경제까지 유지가 될 수 없다. 무조건 물가 잡아야 된다.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걸 진짜 뒤통수를 친 겁니다. 7.1% 떨어졌어. 많이 떨어진 거죠. 예측치보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측치 얼마였죠? 예측치 7.3%인데 7.7에서 7.1%면 예측치보다도 많이 떨어진 수치인데도 이 정도 발언을 한 거면 진짜 뒤통수를 많이 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물가가 7.1%라고 해도 많이 높은 수치예요. 좀 많이 잡혀야 되는 수치긴 한데 그 전에 기대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대감을 주고 뒤통수. 어쨌든 뻔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를 50bp를 인상을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당연히 내년에 금리 인상할 거다 이거고,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도 없을 거다라는 말이 되죠. 인하도 없을 거다. 그리고 네 번째가 현재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2.5%까지 낮출 것입니다.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냥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한다. 자산시장 그런 거 없다. 연준을 무시하는, 연준을 거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런 또 이제 전형적인 또 이제 연준의 힘을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게 언제부터 호재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FOMC 회의가 2월입니다. 2020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니 이게 금리가 50bp가 올리고 75bp 올리고 왜 이게 호재가 됐는지, 50bp 올리는 게, 아니 당연히 올리는 거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나마 덜 충격을 받는 게 이 정도 수치다 이런 건지, 언제부터 호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또 이제 맞먹게 FOMC 회의가 2월달인데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호재랄까요? 조금 안정적인 구간, 2차 하락 그 사이클이 조금 사이클 속도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의 호재라고 본다면 이 정도인데,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상승장을 좀 전환시킬 만한 푸틴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하면서 많이 벌었죠. 수백 조를 그 천연가스 원유로 벌었는데, 이번 코로나 스캠 때 이제 이쪽 그 두바이 머니, 그 오일머니죠. 오일머니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이 크립토 시장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들 오일로 많이 벌었으니 다른 것들을 축적을 쌓아둘 겁니다. 여기서 지목될 만한 게 코인 시장이죠. 사실 코인 시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푸틴이 주도하에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푸틴은 최근에 러시아라고 할게요. 러시아는 최근에 에너지 그 수출 결제 대금을 암호화폐로만 받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거의 확정인데, 푸틴 입에서 오피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상승은 없다. 다만 이게 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푸틴이 뭐 연설이든 뭐도 무조건 뭐 크립토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진짜 한 번에 공매도 청산하는 빔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비탈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사람이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까지는 많았지만
공매도 청산을 위한 이벤트성 상승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있죠. 두 번째, 첫 번째로 할게요. 첫째, 두 번째, 이제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입니다. 채권 바이백. 이게 아직까지는 그 피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피셜이 없는데 내년 1, 2월로 예상을 하고, 바이든이 이제 명령하에, 바이든 명령하에 실행이 됩니다. 이건 양적 완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영국이 진행했던 바이백처럼 그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언제 오피셜이 발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1월 내지 2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좀 확정적인 사이클일 수도 있어요. 그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라면 디지털 은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내년 2023년 8월쯤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가 되는 날에는 가격이 이미 선반영돼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1분기, 빠르면 1분기부터 가격을 올립니다. 라이트코인 주도하에. 지금 라이트코인이 현재 얼마죠? 현재 라이트코인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 주도하에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2부근 $2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갈지는 몰라요. 이 정확한 예측 패턴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응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200로 보고 있는데, 이 반감기가 한 7, 8월로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 설거지하고 시키고 이렇게 되려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림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라이트코인 주도하에 가는 건데, 라이트코인은 메이저 코인급에 취급됩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는 상장 폐지되었더라도 엄청나게 아직까지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가 좀 시장을 좀 말아올릴 만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다음 FOMC가 2월이라는 거. 이게 왜 호재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장에서는 좀 악재를 피하는 게 호재라고 볼 수도 있죠. 다음 FOMC가 2월이고 지금 솔직히 시장을 한 번에 떨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스캠, 그레이트 리셋 과정에 있다. 모든 큰 그림이. 사실 이건 좀 번외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앞으로 노동시장의 노동시장의 인력이 AI로 대체가 되잖아요. 대체가 되는데 더 이상 인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구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자본가들, 그 전 세계 유대인 세력들이 이 구조를 왜 유지를 시켰죠? 본인들이 하기 싫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 구조를 유지를 시켰는데, 그래서 뭐 솔직히 막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분 사회에서 지금 뭐 막말로 그 블라인드라는 그 어플을 보면 나는 삼성 다닌다, LG 다닌다, 누구는 뭐 어디 뭐 그 중소기업 다닌다, 이러면서 명함처럼 좀 이제 약간의 신분을 과시합니다. 뭐 어찌 됐든 이 삼성을 다니든 LG를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서울에 집 없으면
고급 노예냐 중급 노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노예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유지를 시켰죠. 이 자본시장, 이 자본주의를 이제 유지를 시켰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직장은 하나의 돈을 재테크를 하는 수단이고, 본질은 재테크로 돈을 불려야 된다. 좀 이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자세히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계급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유지를 시켰냐면, 그럼 하층 계급들로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런 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막노동, 배달 이런 것들 다 누가 하죠? 본인들이 하기 싫죠. 당연히 누군가는 이 자리들을 메꿔야 됩니다. 이것들 뿐만 아니고 그 윗단계로 가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누군가가 다 대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AI가 이런 인간이 하기 싫은 일들 다 대체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구조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백신이든 뭐든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자산, 이 돈으로만 볼게요. 돈으로만, 자산시장으로만 해석을 해볼게요. 이 자산시장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여러가지 뭐 연계되는 또 큰 그림들이 있겠지만, 그 유대인 세력들이 영끌족들, 그 중산층 박살, 영끌족들 자산시장 내뱉게 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급락을 해버려서 오히려 저점이 빠르게 나오면 존버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죠. 빨리 저점이 나왔으니 다음은 큰 반등이겠죠. 근데 그런데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라 죽일까요? 죽인다라는 표현 어떻게 더 힘들게 할까요?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한 번에 그냥 저점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최종 목표치가, 기관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개미들이나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청산이 최대한 많이 나올까가 만약에 $10,000라고 아니면 $8,000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니 차라리 그냥 여기 한 번에 급락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훨씬 기회비용 측면에서 낫겠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 금방 구출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최종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그림은 뭐냐면, 결국에는 중산층이나 애매하게 좀 영끌해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산 사람들, 부동산 산 사람들을 다 청산을 시키고 반대 매매를 하게 하고, 그리고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내놓게 하는, 그리고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버티게 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최적화된 방법이 뭐냐면, 차라리 자산시장 가격을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좀 횡보를 계속 하면서 계속 말라 비틀어 죽이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되죠? 금리 올라가잖아요. 금리 올라가죠. 이자 늘어나죠. 이자 내다가 낼 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산시장부터 정리하죠. 유동성 자산이 주식 코인부터 정리하고 부동산 정리하죠. 결국에는 부동산까지 정리가 될 때쯤 이들의 계획이 다 끝날 텐데, 이 과정에서 좀 최대한 말라 비틀어 죽이려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죠. 6월달부터 11월까지 큰 상승은 안 했어요.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은 $3,000, $2,000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머지 이슈 때문에 지금 포스 때문에 문제가 또 많죠. 지분증명 방식으로 물량들이 많이 결국엔 나와서 패닉셀까지 나오게 된다. 아니면 증권으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악재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를 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한 번에 되지 않고 이렇게 뭐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한번 이전 고점 부근이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고 이렇게 신저점을 한번 이렇게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피벗 선언, 미국 재무부 바이백 여러가지 올릴만한 호재들 다 끌어와서 2023년 1분기 때입니다. 1분기 때 23,0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3,000달러까지 상승을 하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예쁜 그림들이 나옵니다. 애매하게 올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이 박스권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알트코인들이나 이런 것들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죠. 이전 저점 부근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최대한 공포심을 많이 느끼게 해서 여기서 이때 1월 내지 2월부터 한 번에 말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40일 내지 50일이죠. 그 사이에 알트장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별다른 기대는 안 해요. 별다른 기대는 안 하는데, 근데 만약에 또 최악이면 이런 것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진짜 최악이면. 근데 그러지는 않을 텐데, 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레이트 리셋 이 과정에서 진짜 모든 사람들 다 청산시키려고, 진짜 애매하게 진짜 남은 사람들 다 청산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올리고 질질질 올리고 질질질 올리고 이렇게, 이게 내년 금리 인하 전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죠. 진짜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진짜 기대 안 해요.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솔직히 예상이 안 갑니다. 정확히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중을 선물을 80%를 두고 있습니다. 현물은 20%. 언제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물론 시장이 상승장이면 좀 현물만 해도 되지만, 하락장일 때는 무조건 저는 선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 내기가 어렵고 청산까지 될 수도 있지만, 레버리지를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는 써가지고, 아니면 공매도 해칭이든 맨징 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2023년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상승 사이클 때 이렇게 2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진짜 말라 비틀어 죽이기를 위한 목표라면 세력들이 차라리 여기서 한 파동 더 떨궈서 이렇게 맴돌다가, 진짜 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돌다가 이렇게 다들 털리면 2023년부터 반감기가 또 다가오죠. 이때부터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 다시. 결국에는 저는 비트코인이 1억, 2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2023년에요. 2030년까지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게 CBDC에서 디지털 화폐 중에 디지털 원화, 위안화, 그리고 위안화인가요? 위안화, 엔화, 유로화, 달러,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존재가 뭘까요? 앞으로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VR로 이제 모든 감각들을 느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저희 일상으로 스며들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럴 링크든 그 스페이스 X든 위성을
계속 쓰면서 모든 네트워크를 워크가 연결되는,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로 모든 게 식별되는 되는 시대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화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죠. 디지털 금의 역할이 비트코인 될 겁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과거 현물 ETF가 승인된 것처럼 2018년부터 미뤄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쨌든 저는 올 거라고 보긴 하지만 다음 사이클까지 저는 코인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런 이제 상승 사이클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디지털 시대가 오잖아요. 더 이상의 신분 상승 기회가 없습니다. 유지 기회도 없을 거예요. 기회도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갈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 2억 가기 전까지 말이죠. 여기 진짜 암울하죠. 더 이상의 신분 상승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사실이냐면, 요즘 한국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그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없어요. 서울대 학업이죠. 저희가 집중했던 건 학업인데, 학업으로 1등이 서울대를 가더라도 서울에 집 없으면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일단 좀 좋은 직장을 가도 좀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다른 여타 대학들보다 확률은 높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성실히만 살아도 서울에 집 한 채든 자기 그냥 행복하게, 주변도 행복하게 살고 이랬었는데, 지금 SNS를 통해서 자기 과시나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을 누리고 했는데 요즘엔 다 알죠. 그래서 오히려 SNS의 순기능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기능도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패배주의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벌자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사이클까지. 그리고 살아남자. 이 과정에서 저도 계속해서 갈 겁니다. 일단 2025년이 될지 24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반감기가 되기 전에부터 올릴지, 반감기가 아예 끝나버리고 2025년부터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 일단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 되고, 기회는 결국 옵니다. 근데 기회는 결국 오는데 다음 사이클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죠. 옛날에는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기회들, 사다리들 굉장히 많은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스캠,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스캠으로 우선 어떤 사람들 먼저 죽였죠?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특징, 좀 자유롭다.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성과 대비 수익이 나온다. 물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몇몇 일부 좀 전문직이나 이런 곳들도 성과 대비 수익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인 좀 이제 평균적인 또 이제 직장을 두고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야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언제 꺾어버렸죠? 언제 꺾었죠? 코로나 때 꺾었습니다. 무엇인가 올라가려고 하는 걸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죽였죠? 죽였다라는 표현은 좀 힘들게 했다라는 표현을 좀 이제 강하게 쓴 말입니다. 직장인들 이제 죽였습니다. 성실하게 그 자본주의 구조상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하라는 대로 하는 거 하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돈 모아서 집 사려고. 근데 여기서 막힌 게 뭐죠? 돈 모아서 집 사려고. 돈 모아서 집 사려고 하는 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부추겼죠? 일단 부동산 가격 올렸죠. 그리고 자산시장 들어오게 부추겼습니다. 양적 완화의 버블과 대출 규제 완화, 제로금리. 이렇게 부추기고 나서 당연히 다들 포모가 왔죠. 주변에서 뭐 코인들로 돈을 벌었다, 뭐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평생 이래도 돈 벌어서 못 산다, 이런 것들 포모들을 느껴가지고 뒤늦게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괴를 서서히 시켰습니다. 금리 올리고 유동성 줄이고 자산시장 공매도로 싹 다 하락시키고,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파산도 많이들 겪고 있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자산시장에 들어온 이 특징,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거 있고 주어지는 거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망. 어떤 야망? 자산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려는 야망. 이 야망을 다 꺾었습니다. 자영업자도 꺾었고 집을 사려는 야망도 꺾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다음 마지막 종착지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요? 물가야 당연한 건데, 제가 다음 타겟으로 본다면 예금 넣어둔 은행을 죽이지 않을까요? 예금 넣어둔 은행들,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금 특판 매물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농협의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 농협이긴 한데 파산 직전에 몰려있다, 이런 식으로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말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음은 예금을 넣어둔 은행을 죽이지 않을까. 플러스 세금도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죠. 마지막인데 한전이죠. 한전의 전기세 인상. 내년에 과연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올해까지 미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일상을 다 죽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두가 체감을 하고 반발심을 느끼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조지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세력들이죠. 저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희는 버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단 마지막 사이클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FOMC 그 기록들을 보고 그 연설 내용들을 보고서 좀 정리를 해서 올리긴 했는데,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워낙 또 이제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뭐 각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좀 프리토킹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일단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이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고 이렇게 기대감을 주긴 하였지만 오히려 최종 금리가 0.6%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이쪽 시장에서 믿을 유명인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해야 될 건 대응입니다. 대응이 가장 중요를 하고 일단 다음 영상은 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이 반등장에 오려면 하락을 하더라도 알트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장이 짧게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알트장이 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지 제가 영상을 이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